네,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미국과 중국이 1일 새로운 관세를 주고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던 무역 협상은 아직 일정도 못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러당 7.2위안 선에서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안화 약세와는 반대로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첫 0%를 기록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천천히 해외 시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은 간밤에 이제 미국 시황부터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기 마련인데, 간밤에 또 지난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을 했어요, 위원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이슈를 저희가 꼽다가 트럼프가 이제 오늘 띄웠는데 미중의 만날 날짜를 아직 못 잡겠다. 이제 미중 무역은 뭐 이제 상수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상수인데 날짜가 아직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9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가능성은 계속 보겠죠. 하지만 뭐 미국이 관세를 물면 또 중국도 뭐 15% 관세를 물면 저희도 또 5% 관세를 밀고 밟으면 우리도 꿈틀거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은 계속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실제 어제 뭐 이제 마감이 좀 일찍 됐지 않습니까? 2시에. 근데 마지막에 뭐 종가로 마지막 미는 것도 있었는데 저번 주에도 뭐 말씀드렸겠지만 뭐 고점에서 실제적으로 나스닥이 좀 더 위를 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650 지수 그다음에 최대 7,600 지수까지 매도를 열고 본다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새벽녘에 저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보시다가 누가 공방을 열어드렸는데 매수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오늘 보합으로 뛰더라도 갭 하락으로 시작될 거다. 그런데 그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갭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7,600 지수 지지력에서 반등을 노렸죠. 저번 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7,600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7,650 지수하고 7,600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7,600을 무너뜨리냐 마느냐 그림들이고 아직은 뭐 매도가 있더라도 매도로 많이 갈 수가 없고요. 매수도 똑같겠죠. 그래서 아직은 혼조세의 관망장세다 이렇게 보시고 우선은 뭐 급등락이 있으면 그 그림들은 움직임들은 물량이 정리되는 포지션들이다. 뭐 이렇게 대비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망세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딩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와줘서 바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리딩, 장중에 리딩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의 일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중국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미국에 대해서 관세 조정하는 거를 WTO에 제소를 했어요. 네, 이런 건 악재로 좀 반영이 될까요, 위원님? 우선은 뭐 그래서 분쟁에 대한 건데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는 좀 더 일련의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죠. 뭐 중국은 제소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물고 중국은 거기에 꿈틀거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공론화시킨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아직 9월에 대한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 단 양보는 못한다. 그래서 뭐 사업가들의 딜하는 정책처럼 그렇게 뭐 우선은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서 사실 큰 뭐 2, 3일 구간의 움직임을 보자면 우선은 아직은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 자체를 중요시 보고 그다음에 그걸 악재로 해서 어느 구간을 뚫고 가는 이슈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그냥 일련의 평균적인 평범한 과정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그냥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뭐 그게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하기에는 좀 미미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위안화는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 반대로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달러당 7.2위안 선에서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8월 한 달 새에만 위안화 가치가 4%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 중국한테도 무조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렇죠. 위안화가 떨어지면 이렇게 또 해외 선물 시장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좀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 자체는 7.2000대 그 구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타 방송에서도 8월 6일에 한번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7.000대부터 7.200대까지 계속 보합된다. 근데 아직도 오늘 또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오늘 그림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와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하더라도 정착해서 날아가는 걸 우리가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7.1650까지 눌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7.1000대까지 다시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대는 추가 돌파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죠. 뭐 실제적으로 이걸 안착을 하려면 굉장히 큰 구조의 싸움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 구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당부 제약을 갖고 있더라도 우선 추세에 큰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그림도 잘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 구간까지 부합을 띈다.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영향은 뭐 이렇죠. 실제 저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슈가 반영된 구간들이다 이미. 그래서 여기서 혼조세를 띄는 걸 그냥 다른 시장들도 무역 분쟁에 대한 걸 관망하는 자세로 뭐 보합 구간에서 위나 아래를 돌파하는 시도를 하는 구간이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약세를 띈다면 뭐 우리 국내 이슈에도 영향을 줄 거고 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돌파해서 크게 시장에 방향성을 줄 만한 이슈라고 가정을 두고 싸우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라서 아직은 제가 보는 대로 우선은 7.200대에서는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맞고 매도를 보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단부 제약에 큰 돌파가 있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나 뭐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지금 구조에서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고 아직은 관망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죠. 뭐 이거 우리가 뭐 장단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차익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추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우선 관망장세의 보합, 매매 조건들 여전히 유지하는 거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재 의원님께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관망장세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 선뜻 매수나 매도 포지션에 바로 이제 추격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이 4.8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미중 불안에다가 거기에 더해 노딜 브렉시트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거래 통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 글로벌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는 느낌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확실히 우리 시장에도 악재긴 하죠.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도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악재들이 쌓이고 쌓이면 노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좀 네. 흐름이 반영이 될까요, 위원님? 그렇죠. 실제적으로 오래된 이슈죠. 오래된 이슈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좀 우려를 한 적이 있으나 그렇죠. 한참 이슈가 됐던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뭐 파운드나 유로는 크게 좀 한번 눌린 다음에 반등을 줄 거다.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린 게 낫다. 뭐 이런데 뭐
실제적으로 뭐 영향을 우리가 안 준다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차트 보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이렇습니다. 우선은 큰 그림에서는 우선은 보합을 띠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죠.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관망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합을 띠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1217달러 아니 17원은 돌파 안착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1213원 대까지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윗구간도 추격한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다시 1210원대까지 보합을 띈다. 우선은 1213원이 지지력입니다. 지지력에 매수 시도를 하고 있으나 1217원을 안착을 해서 위에서 노는 구조는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우선 추세선 자체는 이 정도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아직은 1213원대는 뭐 단순히 지지라인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합권의 중심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진하고 좀 뭐 환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만 1217원 자체를 넘어가는 그림들은 보지 않으시고 그냥 걔네들은 저항이다 이렇게 고려하시고 1213원대 다시 장기적으로 1210원대까지. 그래서 큰 이슈들이 아직은 있지만 뭐 그게 방향성을 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서 우선은 뭐 이슈에 대한 뭐 미중 불안의 노후될 정책 뭐 그다음에 뭐 일본에 대한 이슈들 그러면 다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기술적인 저가에 대한 반등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구조. 한마디로 그 오래된 이슈들이 끌고 왔을 때 단기적인 명확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술적인 차익이나 반등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보합을 띄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관망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데 뚜렷한 이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오래된 이슈들이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막 선뜻 매수나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은 소비자 물가 첫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현실화가 되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내수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비자 물가가 그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굉장히 0%라는 좀 0이라는 네. 커다란 숫자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쿵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지표만 봐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조금 수익 구조를 내기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해외 선물로 좀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질까요? 이러면 위원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이슈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은 달러에 대한 뭐 강한 집착을 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을 장기 예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부동산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죠. 실제적으로 뭐 추가 대출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아니, 제약된 상태에서 뭐 건설사 미분양들 뭐 추가 대출을 뭐 보장해 준다 이러면 작은 금액으로 미리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화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뭐 장기 대출이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악재에 대한 예측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현물에 대한 걸 취득가지고 하고자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뉴스 같은 데서는 뭐 정부에서는 이럴 겁니다. 아무래도 뭐 유가 하락이나 그 다음에 복지 정책에 대한 나머지 수요를 대변할 수 있는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복지 같은 게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따로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이거죠. 그런 전반적인 글로벌 악재에 대한 그 가능성이죠. 아직은 뭐 트럼프는 계속 방어적으로 뭐 그럴 일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대한 위축이 수요에 대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지 않는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걸 위험의 신호라고 감지하고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위주가 될 거고 정부에서는 그냥 이 정도는 오차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수요가 그에 뭐 뒷받침 못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 관점은 뭐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현금 확보나 그다음에 안전자산 해외 선물에 대한 그 뭐 달러나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국내 뭐 소비에 대한 위축 심리가 좀 더 작용을 해서 뭐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이 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특정 이제 품목들이 좀 하락세를 걷는 것 뿐이지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하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많은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어려운 거 아니냐. 주식시장 7, 8월 달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 안전자산 금이랑 뭐 아니면은 조금 변동폭이 큰 오일 같은 경우 해외 선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기회가 아니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외 선물을 우리가 해서 배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안전자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골드도 저번 주에 제가 나온 다음에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마 눌렸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나가죠. 뭐 20% 이상 반등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수수료나 스프레드라 그러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차이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이 실제적으로 안 나는 것처럼 실제 뭐 해외 선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를 사서 통장에다가 매매를 안 해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넣어놓고 매매는 그냥 뭐 좋은 때 한두 번 건드리고 달러를 확보하는 자금으로 뭐 쓰신 것도 있고 해서 꼭 뭐 해외 선물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그 계좌 융통에 대한 그다음에 달러의 직접적인 매입에 대한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좋은 게 좋죠.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도 뭐 미국 지수들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뭐 미국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머징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배팅보다는 또 이머징 국가와 그다음에 선두 국가들에 대한 그런 배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뭐 계속 악재만 나와 있는 국내 이슈에 대한 그런 위험한 장을 계속 받쳐내는 것보다는 매도 매수가 자유로운 뭐 선물 그다음에 특히 글로벌 시장에 의해서 지금 저희 지수나 주식 국내 선물도 뭐 국내 시장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시장을 보시고 뭐 장단기 관점에서 그걸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